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5일 목요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1월 5일. 네, 1월 5일. 네.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1월 5일입니다. 네. 진짜 예. 다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조금이라도 올라서. 사실은 오늘은요, 반등했지만 약간 하락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고요. 네. 사실 오늘은 한 1% 이상 상승을 보여야 돼도 불구하고 그쵸. 약간 재미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가 살아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시장 하락할 때도 느꼈던 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특정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서 시장이 휘청인 거잖아요. 나스닥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그렇습니다. 테슬라, 예. 테슬라가 12% 빠지는데 지수가 정말 그 정도 무서웠죠. 버틴 거 보면 다른 종목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렇습니다. 버텼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음. 테슬라 단타 쳐갖고 용돈 버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 네. 벌면 되는 겁니다. 벌면 잃지 마시고 라고 좀 아니, 말씀을 근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로는 사실 버신 분보다 잃은 분들이 훨씬 더 그렇죠. 많으시고요. 훨씬 더 많고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그 서학개미 중에서 네. 테슬라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 거의 없는 있어요, 걸로. 있어요, 저요. 우리 여도원 앵커 없지만 아마도 우리 여도원 앵커 역시 ETF로. 성장주 갖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ETF 안에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 사실 이제 뭐 테슬라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다른 종목들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많고 네.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을 딛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폭이 좀 아쉽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얼마나 시장이 반등을 했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께 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지난번에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으로 나오시면 안 되냐 여쭤봤는데 또 한번 한 번 더. 네, 예. 나오시기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캐나다 현지로 연결해 봅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월가에서는 FOMC 의사로 공개가 예. 되고 나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적었는데요. 상승이라고 적기가 좀 모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요? 조금 올랐다, 뭐 조금 상승.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대 지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0.4%고요. 나스닥이 0.69%, S&P 0.75% 올라가긴 올랐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2시경에 약간 부침이 심한 이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FOMC 의사록이 발표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상당히 좀 다양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승이 상당히 미미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네. 지수가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반응이 아니어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찝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나쁜 징조가 있는데요. 나쁜 징조 네. 그 두 가지가 뭐냐? 애플과 테슬라 주가 하락인데요. 같이 보시면요. 이게 반등하면서 오늘 시장 끌어올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1.03%, 테슬라가 5.1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빠진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전일에 예. 애플이 거의 4% 가까이 빠졌고 테슬라가 12% 빠졌으니까요. 12% 빠졌죠. 근데 요거 올라온 거는 별로 미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장이 못 갑니다. 맞아요. 라고 설명드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요겁니다. 테슬라 말고요. 올해 서학개미가 사야 할 주식을 물어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1등이 애플이
뽑혔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탑픽. 예, 탑픽이고요. BYD가 3위가 뽑혔고요. 상당히 의아합니다. BYD 의아하진 않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 뭐 맞고 틀리다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BYD가 엄청나게 판매량을 많이 올랐죠. 많이 잘 테슬라를 제끼고 아마도 BYD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이 올라갔다고 위험하지 보시면 좋- 예. 않나요? 위험합니까? 네. 어쨌거나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마소. 엔비디아, AMD, 온세미컨덕터, 비자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성장주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애플은 무조건 올라가야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보기에 성장주 일상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이남희 교수님과도 이번 올해 첫 개장 1월 하기 2일이죠. 전에 방송을 통해서 성장주 외에 음. 뭐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종목들 소개를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설명을요. 네. 열심히. 예, 그러니까 설명도 드렸고 네.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제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올해 음. 투자에 과연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게 될지 제가 이제 분기 단위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셔도 지금 예탁원 기준 많이 매수한 종목 안에는요. 네, 가치주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조금 더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하고 여도은행크가 올해 목표는요. 가치주를 사는 걸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있어요. 있으면 뭐 있습니까? 포쿠셔 웨이. 아, 버크셔에서의 네. 그러니까 우리 여도은행크 말고 많은 분들 그렇죠, 그렇죠. 사기를 한번 기원해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가 아니고 승리. 수익을 승리라기보다는 예, 수익을 지키는 건데 일단은 올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상황에서는 애플 물론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만 이런 종목이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치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밤에 그 글로벌 라이브 진행할 때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야? 미니애폴리스 연방의 총재인 내리 카시카리가 이분하고 누가 되시죠? 우리 그 옆에 있는 짝 장리성 지점장이 약간 닮은 꼴로 많이 그래요? 예, 얘기합니다. 머리 머리가 없을 많으시잖아요. 경우에 머리가 없을 약간 경우에 부리부리. 예, 약간 부리부리하다 해서 네. 맞죠 여러분들? 장 라고, 카시카리군요. 하시는 건데 이분이 또 5.4%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되게 여유롭게 앉아 계시는데.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네. 여유롭죠. 해서 마음에 안 일단은 드네요. 이런 분들이 말할 때마다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는 파피를 오래 얘기하면서 상승폭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사실은 원래 이게 비둘기파였어요. 예, 근데 급진적으로 매파로. 바뀐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좀 연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FMC 의사록이 네. 공개가 됐는데 되게 네. 엄청 그 연준 위원들은 시장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너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그거 예. 아니야. 여러분들 손 탁탁 긋고. 사실 올해 금리 인하 음.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 여러분들. 네, 다 기대하고. 예, 기대하고 있는데 네, 있죠. 다시 한번 FOMC 의사록에서 나온 게 뭐냐?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 물가다 하기 때문에 실제 물가 많이 빠지거나 하면 약간의 금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보다 내년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그래요? 조언드리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여도는가 왜 가치주를 선호하는 걸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근데 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가치주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포트폴리오를 옮기는 거는 제 성격에는 사실 맞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ETF를 하는 거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페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 중에서 맞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뭐 작년도 그렇고 네.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터졌을 때 음.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라던 연준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금리를 미친 듯이 가파르게 올렸죠. 올렸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말 여러분들 못 믿으시잖아요. 약간 못 인플레이션 믿죠. 일시적이다 하고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경기 침체는 뭐 없을 것이다 정도의 없거나 약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강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뭐 안 믿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잘 갔던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여도랭크 얘기했던 버크셔 에세이는 네. 가치주가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성가주? 뭐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안에 모든 게 다양한 들어있잖아요. 네, 다 기업들이 있죠. 들어있죠. 다 있어갖고 가치주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성장주라고도 할 수 그렇죠. 없고 그렇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가주.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성가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좋다라고 좀 다시 가성주, 한번, 가성비에 좋은 가성주. 그 단어가 좋네요. 좋네요. 가성주. 그런 걸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올해는요. 알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으로 맵을 간단히 볼 건데 자, 맵을 보시면요. 맞아, 왜 MS가 그럴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 오늘 목표 주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해서 주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화이자가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화이자 뭘 백신에 대한 판매가 줄었나요?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실제 이제 중국 외에는요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 실내 마스크 폐지가 지금 아닙니까? 올해 1월 중으로 네.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살짝 들어갔어요. 안 될 것 얘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 약간 관광객 중에 5분의 1? 네, 4분의 한 10명 중에 4명이 이미 걸렸다고. 40%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얼마 전에 네. 그 퇴근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분이 중국 분인지 대만 분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당당하게 벗고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실내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제 중국어로 예. 니취팔로마 니하오 이러면서 얘기하고 계셔서 뭔가 저분이 마스크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기침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심하게 옆에서 마스크 플리즈 했습니까? 그랬더니 마스크 그러시도 이렇게 딱 쓰시더라고요. 실제 해외는 거의 다 벗었어요. 그렇죠. 실내에서 벗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네, 쓰셔야 되고 저는요 이쪽에 있는 기가 다 짓물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네, 부사장님, 네. 우리가 음식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따닥따닥 붙어서 밥을 먹어도 마스크를 쓰십니까? 아니죠, 벗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반찬 생각도. 담으러 갈 때는 또 쓰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앉으면 벗고 의미가 별로 없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는 게 감기도 안 걸려요. 쓰시면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제가 원래 매년 감기를 걸리거든요. 겨울마다 올해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좀 이따 좀 이따, 우리 네. 정프로님 오시는데 감기 바이러스 가득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조심하시기 조심해보겠습니다. 바라겠고요.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어제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빠졌네요. 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고 보고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요 항상 키 맞추기가 원래 근본입니다. 키를 굳이 그러니까 이제 낮은 뭐가- 거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많이 올라가면 네, 항상 색깔. 그거에 대한 위험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쫙 선을 그은 다음에 약간 이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네. 거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가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유가의 움직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WTI 기준으로 지금 5% 가까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또 보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어제는 실적이 워낙 좋기 많이 때문에 빠졌었죠. 사실은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가락이 심화가 되면요 빠질 걸로 보이고 있고 특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 에너지 관련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는 뭐 계속해서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다시 한다 뭐 이런 네. 얘기와 함께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관련된 기업은 제한적인 하락과 혹은 혼조를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전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한 유가에 대비해서는 네,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라는 예, 예, 부분까지 예, 전달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쭉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용어, 복잡한 그래프, 매일 쏟아지는 뉴스, 경제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답이 없어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비슷한 내용들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반복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버블이 온다. 언제 그랬냐? 98년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좌우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 시간이에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20시간의 경제 수업.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2023년 봄이 오기 전 경제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ISS의 이지환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만 뵙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 이전 대표님이 지난번에 새벽에 함께해 주셨는데 또 말씀을 요목조목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우리 추가적으로 그 원래 했던 그 자리를 잘 메꾸신 얘기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 이전 대표님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 이제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연초고 연초에 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예상이라든지 뭐 종목 섹터 2023년 예상은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하두를 두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라고 보면 네. 연초에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연말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주식 시장은 좀 다를 수 있다. 흐름 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고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좀 비교해서 그래도 연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초에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만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는 거는 긍정적이죠.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올해는 좀 보건 그 지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연말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증시 흐름을 좀 보더라도 사실 작년 같으면 FOMC에서 이런 강성 발언이 쏟아지거나 고용 지표가 좀 타이트하게 나오면 네. 사실 그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고 장중에 그러네요.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플러스 마감을 했다는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작년과는 조금 지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인플레이션 살펴볼 건데 올해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는 작년에 이제 뭐 CPI나 PPI 혹은 PCE 지표였다면 올해는 아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에 가장 집중을 좀 할 것 같고 연준에서도 여기에 가장 주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연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어제는 이제 물론 이제 강성 발언이 좀 나왔지만 사실 오늘 보면 패드워치의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발언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금리 인상의 변화를 줄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교체가 있었고 어제 이제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존재감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뽐냈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매파에서 블러드 총재와 이제 좀 바톤 터치하는 느낌을 좀 우리가 좀 강하게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가 중요하다 보면 그 잠깐 보시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성적 수준으로 하락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CPI나 PPI가 하락한 건 아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제는 조금 들어왔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이 보시면 향후 5년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3% 이제 아래로 떨어졌고,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제 5%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면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너무 급박하게 올라서 이게 과연 나올 만한 수치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꺾였다라는 게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BI 지표인데 이 BI 지표는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서 쓰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채권 월물을 놓고 일반 국채 금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물가 연동 국채 금리 요 차이를 가지고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지표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5년물 국채 지표 금리입니다. 네. 요걸 보시면 지난번 2022년 3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직후에 보시면은 3.6% 이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 작년 이제 말에 보면 2.4 수준 이하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2.4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이전 수치 2021년도 수치와 거의 이제 유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공급망 교란이나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박하게 올라갔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이제 이전 수치 정도로 어느 정도 꺾여서 내려왔다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가 부분은 이제 뒤쪽에 연관된 부분에서 다시 설명 좀 드리겠지만 올해는 CPI나 PPI보다도 아마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달에 바뀌는 그 가장 큰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깜짝 놀랐을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ETF에서 무조건 이제 올해는 1월부터 매도하면 매도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그 수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의도를 이제 가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 거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요를 완전히 차단시키겠다는 의도도 상당히 강한데 사실 이제 이 지금 보시는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작년에 그 원자재 섹터에서 투기적 자금이 들어왔던 그 규모입니다. 요걸 보면 가장 이제 그래프가 크게 올라왔던 2022년 3월 달 보면 역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원자재나 농산물 관련된 투기적 거래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고 요 수치가 2022년 3월에 정점을 찍었고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파란색 선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에너지 관련돼 있는 투기적 자금추인데 요게 이제 2022년 3월 달,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정점을 좀 찍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내려오다가 그 보시면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 2022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은 5만 계약 아래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돼 있는 투기적 거래는 지금 이제 확실히 줄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1월 달에 원자재 관련돼 있는 ETF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좀 더 완화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면 그 원자재 관련돼 있는 투기적 거래가 급등하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돼 있는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면서 확실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질 때는 이 그 순서상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발 공급 쇼태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왔던 부분은 이 떨어지는 수치가 처음에 이제 원자재가 먼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와 관련돼 있는 1차 상품 제약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렌트 비용, 고정되어 있는 주택 렌트 비용 같은 고정 비용들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됐을 때 회색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급격히 상반기에 커져가는데 이게 이제 가솔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부분이 작년 상반기 6월 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음식료나 주거비도 역시 이제 상당 부분 그 피크를 찍었는데 요 그래프 보시면 2022년 6월인데 이게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작년에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이 시기거든요. 6월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확실히 꺾여 내려간다는 부분이 보이고 지금은 이 회색 부분이 줄면서 가솔린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에 이제 CPI 지표 발표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나 상품 가격 하락은 하긴 했는데 이 서비스나 렌트 가격이 그 전까지 하기 좀 잘 안 됐거든요. 서비스 가격이 12월 CPI가 발표되면서 보통 한 0.5%에서 0.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좀 고무적이고 그리고 이제 렌트 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고정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12월 CPI 발표 때 0.2% 정도 처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실히 꺾여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확실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우려감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냐 아니라고 봤을 때 이 사이클을 본다면은 그래도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꺾인 거 맞는데 왜 그 일부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이 왜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카시카리 같은 분들.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카시카리 같은 경우가 네. 사실 그 이번에 연준 위원들 그 투표권이 교체됐잖아요. 네. 네 분이 이제 새로 나가고 네. 네 명이 이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카시카리가 이번에 이제 투표권을 갖거든요. 네. 전에 나갔던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러드가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좀 선수 교체 의미가 있지 않나 블러드에서. 보이고 왜냐하면 이번에 교체된 4명의 연준 위원 중에서 그 매파로 분류되는 게 카시카리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3분의 연준위원회는 한 분은 이제 비둘기파, 2분은 중도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파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카시카리 혼자 남아 있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투표권을 받으면서 사실 이제 너무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어제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요. 5.4% 정도 예.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상반기 안에. 그것도 인플레이션과 그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예,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아주 강성발언을 했는데 그나마 새로운 투표권을 갖고 매파 입지를 대변하고 어느 정도 강성파 이미지를 좀 자신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본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만들려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블러드 총재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을 작년까지 블러드 총재가 했잖아요. 네, 했죠. 이제 투표권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카시카리가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고용이 계속 타이트한 것은 연준의 그런 뭐 긴축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혹은 이제 고용이 이게 탄탄하니까 경기 침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네. 있는데 그 역시 이제 고용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타이트한 고용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과 사실 어제도 그 고용 지표가 타이트하게 졸지. 나왔거든요. 네, 어제 이제 구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네. 타이트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 영향은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 그 고용 완화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이제 구인 건수와 채용 건수입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2021년도에 보면 가파르게 올랐고요. 이게 이제 2022년 작년에 이제 정점으로 해서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건수도 꺾였고 특히 이제 구인 건수가 그 고점에서 많이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고용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보이는데 뭐 이게 경기 침체까지 유발할 정도로 내려가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준에서 타이트한 고용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는 수준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실업률 전망인데 요거는 그 이번에 그 연준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죠. 보시면 이제 내년도 그 실업률 전망이 4.6% 정도, 네. 2024년도 4.6%, 2025년도 4.5%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간다면 그 우리가 이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2022년보다 2023년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월세 나빠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나빠지는 그 정도의 차이를 이제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실업률 4.6%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놓고 본다면 뭐 사실 이거보다는 실제 수치는 더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5% 초반대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4.6%에서 5% 초반이다라고 보면 과연 이게 나빠진 게 어느 정도 수치냐라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평균적으로 실업률은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를 넘어갔을 때 경기 침체가 완연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실업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아직까지는 그 계율이 좀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줄기가 그 보여지는 지표보다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정시 격언에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라는 그 표현처럼 너무 이제 그 사실 이 해석하시는 분들은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연말부터 시장이 하락하면서 너무 최악의 그 가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요 실업률도 본다면 이전에 경기 침체의 실업률과는 아직까지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요 그래프가 금리나 이제 기대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주가가 지금까지 급락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그 발표됐던 점도표상을 보고 금리 인하가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12월 달 FOMC 연준 파월의 발언으로 2023년도에 금리 인하가 없다. 어제도 이제 강경한 그 발언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연말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자세히 우리가 보면 물론 이제 2023년도 점도표가 이제 5.1%까지 올라가는데 2024년이나 2025년을 보면 이제 확연히 이제 내려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내년부터는 가파른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조금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기대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치가 낮아진다면 이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경한 립 서비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오히려 립 서비스는 더 강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작년처럼 75bp, 50bp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은 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준의 강성 발언은 계속해서 나올 걸로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지만 요게 완전히 뭐 소멸됐다라기보다는 올해 중반 또는 혹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심리는 또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증시가 급락했던 원인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제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관련 지표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과거에 왔던 경기 침체와는 아직까지는 괴리감이 있고 이걸 너무 지금부터 미리 그 확대 해석하거나 어렵게 볼 필요는 아니다라는 부분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 기대하는 그렇다면 증시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혹은 증시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아주 크게 급락하는 형태가 아닌
형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했던 발언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연준 이제 전 부의장이었던 앨런 블라인더가 내년 경기 침체는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 GDP 성장률로 이제 그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했는데, 뭐 단순 마이너스 수치보다는 작년보다 한 1% 내외의 역성장이 나온다면 이건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과연 사람들이 예상하는 만큼 경착륙이나 혹은 나빠질 거냐라는 부분은 블라인더 교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 연말부터 좀 불거졌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아니면 그 중간 단계인 완만한 경기 침체가 가느냐. 여기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은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점점 커져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아직까지 상황을 좀 구분짓기는 어렵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렵다라는 것에서 이 블라인더 교수가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인 부분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침체와 실제 주식 시장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저는 우리가 이제 5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한 11번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11번 중에서 지금과 가장 비슷하게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01년도에 나왔던 경기 침체입니다. 이때는 이제 2001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경기 침체가 나왔던 기간인데, 이때는 그 침체 전에, 그러니까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12개월 기준으로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제가 볼 때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때 이제 경기 침체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닷컴 버블이 나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나왔던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심각했던 상황인데, 이 12개월 동안 S&P가 경기 침체 직전에 23% 하락한 경우가 전체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본다면은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들어가기 직전에 23% 하락한 경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닷컴 버블이 컸고,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극도로 컸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기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주가 S&P 500 기준 주가 하락은 2%밖에 안 나왔거든요. 추가 하락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들어가기 직전에 12개월 동안 23%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는 불과 2%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저 4월에서 11월 사이에 주가는 2%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와 이제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 작년 한 해 보면 굉장히 주가가 급락했고 공포심이 지금 큰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도 기준으로 본다면 S&P 500이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 종가를 본다면 한 20% 가까이, 만약에 이제 고점 저점을 본다면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폭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만약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 초에 경기 침체에 만약에 예상대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아마 그 침체 전 직전 12개월 기준으로 하락폭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고조폭으로 보면 이번이 최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은 역시 우려감은 굉장히 크다. 그럼 이때 왜 실제로 우려감은 컸는데 침체 기간에 들어갈 때 주가 하락폭이 작았냐면,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말씀드린 건데, 이때는 연준이 대응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연준 의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스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스펀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거의 월스트의 여우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치밀한 정책을 많이 펴는데, 이때 이제 했던 가장 큰 부분이 CPI가 4에서 3.5 정도일 때부터 금리 인하를 바로 시행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에 굉장히 위기가 컸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CPI 기준으로 보면 4부터 3.5 왔다 갔다 할 때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14번 금리 인하를 단행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침체 기간에 들어갈 때는 주가 하락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게 이제 지금 역사가 평가하는 그린스펀의 가장 큰 업종이죠. 닷컴 버블 이후에 경기 침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각되는데, 저는 이제 파월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임기인데, 그린스펀처럼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경기 위축은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막았다, 잘 대처했다라는 부분은 아마 파월도 좀 기대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할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PI가 10에서 9에서 차점 내려왔다고 해도 아직까지 절대 수치가 7 이상인데 네. 제가 볼 때 이 수치는 올 상반기에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건 실제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저효과가 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PPI가 9다, 10이다, 7이다라고 예상했던 거는 팬데믹 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전혀 하지 않을 때 거의 어떻게 보면 숨만 쉬고 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위드 코로나 이후로 넘어서 경제 활동이 시작되는 부분이 베이스가 돼서 비교를 하면 저는 좀 떨어질 거라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근원 PC는 근원 CPI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러면 이게 급격히 떨어졌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만약에 평균화 말하는 2% 내외 수준 정도까지 원화물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지금은 절대 물가 그 목표치 2%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빠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2001년도에 겪었던 경기 침체처럼 직전에 하락폭은 너무나 컸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주식 하락폭은 작았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기억을 하고 올해 이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합니다. 명쾌하네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2% 하락이 아니고 한 12% 상승을 원하시는 건데 그건 안 되겠죠? 그건 무리죠?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아마 이제 연초에 그 기술주들이 반등 나는 거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우리도 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급등을 했고 이게 단순하게 뭐 세액 공개라는 부분을 편중된다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8%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 힘들다면 뭔가 그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심리가 있죠. 그걸 이제 보시면은 연착륙일 때, 경착륙일 때, 완만한 침체일 때 우리가 기대하는 심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보통 이제 연착륙이고 상당히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제 성장주나 IT 쪽으로 접근할 거고. 완만한 침체 쪽으로 간다면은 유틸리티나 뭐 필수업 이제 헬스케어 경기 방어 쪽이 주목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착륙으로 간다면 아주 소수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에 사용되는 몇 종목 네.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뚜껑이 열렸을 때 일단 IT 성장주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이 뭘까 하는 부분을 이번 한 주와 다음 주 한 주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고민을. 우리가 2022년도 그 미국 섹터 성과를 잠깐 보면 에너지를 제외하고 플러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위축될 때 뭐 유틸리티나 필수재나 헬스케어는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성립이 되지 않았거든요. 워낙 급락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은 역시 기대할 게 그 2001년도 모델을 본다면은 저런 급락이 오히려 경기 침체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 사는지에 대해서도 IT 성장주들이 맞아요. 들고 있었잖아요. 다들 연착륙을 감안을 하시고 미리 투자를 이미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를 좀 계획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그러한 여초에 좀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대로 시장 놀러가길 바라도록 네. 하겠고요. 예, 말씀하셨던 아마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 2001년 어게인 2001년이 다시 한번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펼쳐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대표님 좋습니다. 내용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데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아유,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 ISS의 이지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쇼핑하는 거야? 연금 상품 장바구니 담고 있지. 그런 게 돼? 나무증권이니까. 매수한 다음엔 코스피 지수랑 내 연금 수익률 비교하지. 그런 것도 돼?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이니까. 나무증권 나무랄 데가 없네. 장바구니로 일괄 매수하고 수익률 성과 확인까지.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 연결해서 이한영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위원님.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방송 사고를 내시는지 진짜 프로답지 않게. 당연히 뭔가 들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서 보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귀에는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고요. 저는 자주 뵀지만 우리 장우석 부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위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장님.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예. 대면대면한 네. 이런 상황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위원님. 지표 경제 지표는 좀 엇갈리긴 했는데 시장이 올랐어요. 근데 오른 것도 약간 좀 대충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호재인가 아니면 악재인가 네. 헷갈리는 경제 지표들이 경제 지표나 아니면 관련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결론을 보면 오늘도 들쑥날쑥했지만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좀 올라가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새로운 뉴스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미 FOMC에서 다 확인된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제 결론이 이거죠. 인플레이션을 완화를 위한 금리 인상 지수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를 조금 더 좀 타이트한 입장으로 좀 보면서 악재 인식이 가능합니다. 앞선 코너에서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악재 인식할 수도 있었던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졸트죠.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요. 2달 연속으로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수치는 내려갔지만 생각 기존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야 이거 지금 이렇게 금리 올렸는데 아직 효과가 없나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히 고용시장 보면 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ISM 제조업 PMI입니다. 50이 기준선이라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2개월 연속 기준 이하가 나왔고요. 그것도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악재지만 한편에서 보면 야 금리 인상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모두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반등했다. 워낙 하락에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조금 반등했다라는 정도.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의미를 두기는 그런 종목군이나 섹터별로 있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 다음 화면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이겁니다. ISM 대종 제조업 지수 지수. 예, 2개월이야. 예. 2개월 네. 연속 기준 이하를 기록했다. 자, 금리는 어땠나요? 네, 금리는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보자면 이틀 연속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3.69% 정도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 이것도 네. 호재 인식할 수 있겠고요. 미국 달러가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 아주 소법, 약법 정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오늘이요 첫날 둘째 날인데요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있죠.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틀째 급락하면서 이제 73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좋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기의 둔화, 위축,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이 좀 애매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명확히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금값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네, 있다. 화면 전환을 좀 해볼게요. 예. 네, 다음 화면 금값. 네. 금값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요즘 중국 사람이 진짜 사는지 모르지만 뉴스상이나 이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얘기 들어보면 중국에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하다 보니 이제 중국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 해석하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 결혼도 이제 사람들 모이게 되고 막 그러다면 결혼 안 했던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게 실제 작년에 많이들 미국에서 워낙 전년도 대비 5배, 6배 맞아요. 결혼한 사람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값은 중국에서의 현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정말 그런가라고 하지만 금값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슬라슬라 테슬라. 예. 네. 주가가 테슬라는 오늘 좀 반등했죠. 네. 반등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쵸. 신기하죠. 네, RBC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목표치고는 또 내렸습니다. 둘도 5에서 186달러로 내렸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오늘 좀 반등했죠. 이것도 뭐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신기합니다. 이틀 동안 워낙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좀 지지 테스트 정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오늘 S&P 500개, 다우 30개 중에 아마 가장 오늘 특징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UBS에서요.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요. 구독 서비스 하는 거죠. 애저 이런
서비스인데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진 게 좀 아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4% 정도 떨어졌고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이와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수견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아닙니다. 재확인했을 뿐인데도 7.6% 올라갔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아주 재미없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추세가 이어질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SMBC에서 주식 월드컵에서 네. 마지막에 준우승에 머물렀던 TSM이요. 네. TSMC가 오늘 3%가 반등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0%가 그러면서 반도체의 모건 스탠리에서 TSMC와 ASM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넓혀 볼 필요는 없겠고요. 종목군을 좁혀서 좀 공략하는 게 맞다는 걸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베스앤 바디웍스가 이상합니다. 이제 주식이요. 계속 올라가요. 네. 안 씻나요, 사람들이? 아니 씻어서 그런 거죠. 올라가는 게. 그렇군요. 씻으니까 많이 싸는 거죠. 자꾸 씻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연말에 찍은 영상을 저희가 쇼츠로 미주미 팀에 올려놓은 걸 혹시 네. 보실 텐데요. 방문하셨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상해서 가봤어요. 진짜 베스앤 바디웍스가 저는 말은 했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갈 일은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소품 사고, 뭐 조그만 거 비누 사고, 뭐 초 사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샴푸 이런 것들인데 잘 된다는 거고 지금 잇따라서 탑픽을 제시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랑 베어드에서 탑픽을 제시했고 어저께도 이제 8%에서 목표值아주 조금 올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쪽 강화, 해외 비즈니스 강화,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 강화, 뷰티 비즈니스 강화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튼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중년의 남자들은 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요. 근데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많이 아실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오늘 특이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작년부터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6월이 첫 번째 바닥, 다시 한번 떨어졌던 것이 10월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식이 살아있던 것이 저는 넷플릭스고 스타벅스입니다. 두 개가 비슷한 흐름인데요. 스타벅스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좀 지난번에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한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스타벅스의 기프트 카드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일날 보면 뭐 요도랭크가 저한테 생일날 뭐라 쏙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 별다방, 우리 기프트콘이나요. 그런 거 많이 보내잖아요. 부담 없이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러고 이제 기프트 카드 우리나라도 많이 쓰는데 이게 엄청나게 계속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팔리는지 이제 감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팔리는 기프트카가 스타벅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4분기예요. 보통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분기 대비 30에서 40%가 더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연말에 이제 선물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세 번째 오늘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면 세 번째가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인 중에 6명 중에 1명이요. 네. 6명 중에 한 명이 작년 4분기에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한 장 이상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연말에 그 매장에서 기프트 카드 사려고 가잖아요. 없어요. 네. 쇼티지가 기프트 발생합니다. 카드가요? 예, 연말에 진짜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요. 제 지인 중에 이제 한 분이 SNS에 올라온 거 봤는데 역시나 올해도 기프트 카드 사려고 갔더니 이미 다 동났다더라. 예, 자주 그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네.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제 스타벅스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캐나다 올 때마다 저희 지인은 커피 잘 안 마셔 맨날 줍니다. 저도 이번에도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받았어요. 제가 이런 거. 네. 있네요, 저기.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도 점심 먹고 이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뱅크 사이즈 드셨네요. 네. 근데 지인이랑 같이 먹으니까 하나 큰 거 사갖고 나눠 마시는 거죠. 근데 재미나는 거가 작년 초 현재는 잔고가 20억 달러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채잖아요, 부채.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이제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물건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작년 20억 달러는 이번에 많이 늘어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이 중에 1.8억 달러. 그러니까 5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5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안 쓴다고 합니다. 왜요? 영원히. 놔주지. 네, 어. 영원히 안 쓰고 또 어떤 분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카카오 있죠. 보시면 카카오톡은 매번 그래도 친절하게 알려주죠. 네, 알림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프트 카드는 사람들이 책상에 넣고 안 주고 잊어버린 사람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스타벅스 같은데 도네이션 하는 거랍니다. 기부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5분의 1은 남는 돈이라는 거예요. 남는 돈. 저는 그 흥미로운 기사를 봤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팔렸을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제가 좀 마일리지를 잘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뭐 10잔 마시고 20잔 마시면 뭐 그 한 잔 더 주고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쵸. 스타벅스 마일리지 이런 게 여러분들 앱으로 다운받으면. 근데 그게 계속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마셔야 10잔 숫자가 마시면 늘어나요? 라떼, 네, 10잔 마시면 라떼를 하나 주는데 네. 지금 15잔, 뭐 20잔 해갖고 제가 재미난 통계를 봤는데 지금은 한 10잔인가 정도 마시면은 라떼를 주는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이게 $100 정도 마셔야지 라떼를 한다 준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요즘. 그래서 스타벅스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갖고 한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분도 계시고 네. 안 하실 분은 계시겠지만 스타벅스에 그런 것도 있다. 오늘 그러면서 분석 기사 오늘 제가 크게 났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맞아요. 오늘 그거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스타벅스는 리워드 제도가 또 그 등급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골드 등급인데 12잔 뭐를 마셔야 뭐 리워드를 하나 준대요. 근데 저 아직 8잔. 8잔? 4잔 채우면 뭔가 마실 수 있습니다. 가시죠, 뭐 끝나고. 스타벅스 같이 제가 가시죠. 사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그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 회원님께서 또 저에게 예, 이거 스타벅스 맞습니다. 기프트카드 실제로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구하기 귀하네요. 어려우셨을 귀한 텐데. 겁니다, 그게. 이 자리 빌어서 예, 예, 다시 예. 한번 감사 말씀 예, 드리겠고요. 예. 자, 스타벅스 이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중국 관련주들은 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나 이제 부사장이 중국 관련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별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요? 그 두 분의 자체- 인연이 중국 관련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인연이 알리바바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가까워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지만 이제 가장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투명성,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이제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정권의 어떤 민주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 조심스럽지만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 이런 분들도 중국이 올해 중국의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LG화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바로 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튼 그런 흐름에서 일단 나름은 저희가 있는 객관적인 사실부터 확인해드리면 알리바바가 오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13%가 급등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뉴스가 좀 됐었던데요. 홍콩 당국에서 그 엔트그룹이 문제 엔트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트그룹의 상장을 하루 직전에 못하게 해서 이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엔트그룹의 10억 달러의 신규 자본 조달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뭔가 엔트그룹과 그 알리바바랑 중국이 뭔가 좀 화해 무도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오늘 그러면서 홍콩에서도 올랐고 오늘 알리바바가 오늘 미국에서 13%가 넘게 오늘 급등한 것이 오늘 하나의 시장의 특징주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이 ETF를 알긴 알지만 그 소개해드린 적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아무 얘기나 이런 거 하면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인베스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라고 있어요. PGJ입니다. PGJ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알리바바, 뭐 징동닷컴 이런 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요. 어떤 주식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화면을 이제 역시 준비했는데요. 징동닷컴, 니오, 핀듀오두어, 바이두, 알리바바, 뭐 넷이즈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오토 이런 것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ETF인데요. 이것들이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요.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를 비롯해서 윌 여행주. 리조트. 윌 리조트. 근데 단순한 여행주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보면 마카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카오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카오의 카지노 호텔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갈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건데요. 오늘 이 라스베가스 주식을 반대로 놓으면 많은 테크 주식이잖아요. 테크 주식. 위아래로 뒤집어서 본다 그러면 꾸준히 올라가는 반면에 꾸준히 떨어지는데 반면에 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주식들이요. 여전히 이런 시장에 대한 것들이 이런 주식들도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거 준비했는데 오늘 뭐 이거 못했네요. 스타벅스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그런 거 포함해서 네. 오늘 아무 얘기 시간에 오늘 그 잠시 후에 8시 반 정도 네, 진행할 네.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 들어오시면 예. 오늘 부사장님 나오실 네. 테니까 네, 네. 주관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캐나다 현지 연결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하나 듣고요. 클로징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 오늘 네.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저한테 집을 사주시겠다고. 아, 집이요? 아파트 한 채 사줘야겠다고 아.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보세요. 어우, 되게 뭐 혹시 불가능하잖아요. 가족분이 아닌가 한번 엄마, 아빠 제가 감사드립니다. 추적을 한번. 네. 근데 되게 좋은 거네. 집을 진짜. 제가 근데 증여를 받게 되면 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그거는 마음만 예, 마음만. 받도록 예.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소문내주시고 하면은 제가 또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돈의 그렇죠. 가치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저도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내일도 나오면 네, 집을 저도 집을 하나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집을. 본격 여러분들. 집 예. 구걸 방송.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집 구걸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과 예.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늘 새벽에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저희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내일도 나오시잖아요. 내일 나오겠습니다. 네. 내일은 아마 저기 앉을 걸로 네, 보입니다. 내일도 우리 예. 장 부사장님 함께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내일 오전 6시 30분에도 어김없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